그린 것 같아. 기록 중이네. 네, 2024년 첫 ESBN입니다. 1월 10일 ESBN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4년이고 이제 이 책의 마지막이고 선계의 내를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건데 이 책의 마지막 발표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지금까지 1000개의 뇌를 신청하신 분은 여기 네 분밖에 없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주문 들어가겠습니다. 1000명은 되는데. 주문해가지고 내일 받으면 일로 받을게요. 그 혜준 씨가 관심 갖는다고 하신 것 같은데? 네. 지레겁을 네. 먹었나? 그렇게 됐습니다. 마이클 포터의 경쟁 영역 16장 새로운 사업으로의 진입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모든 경쟁 상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놓고 그다음에 진입 장벽이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장 상황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여러 개를 정의를 했는데요. 이제 이 장에서는 새로운 사업으로 우리가 진입을 할 때 어떤 걸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 결정이 있는지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 발전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시장에 이미 진입해 있는 기업을 인수해서 그 시장에 진입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부 발전을 통한 진입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부 발전을 통한 진입은 하나의 산업에서 새로운 생산시설 또는 새로운 유통관계, 새로운 판매 능력 등을 포괄한 새로운 사업체를 창조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겪게 되는 진입 장애 요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조적 진입 장벽을 극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존 기업들의 보복을 예상을 해서 진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한 요인으로는 이제 새로운 사업에서 시설이나 인프라 등을 위한 투자 비용을 그러니까 총알을 충분히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고요. 인지도, 독점 기술 등 구조적인 진입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투자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견고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이미 그 산업에 있다던가 아니면은 경쟁사들과 결속된 유통관계, 그 자재를 받아야 되는데 경쟁사들이 이미 그 자재 사업체들을 전부 다 친근하게 관계를 맺고 있어서 가져올 수 없는 경우 것들이 이제 벽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고 또 보복 조치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들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내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산업에서 보복으로 갑자기 가격을 인하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새로운 생산 시설을 만들어서 얘가 진입을 하더라도 뭔가 그 막거나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또 마케팅 활동 강화라든가 특별 판촉이라든가 보증기간 연장 뭐 이런 등의 활동으로 보복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상하면서 진입을 해야 됩니다. 과연 그래서 보복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느린 성장 속도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느리면은 그 새로운 파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파이가 어쩔 수 없이 다른 기업에서 떼와야 될 때, 이럴 때 강한 보복이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관여 상품들 이런 것들도 브랜드 충성도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그냥 그 아무거나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이 딱 들어오게 되면 내 걸 어떻게든 뺏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기업들은 강한 보복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고도로 세분화되어서 각 틈새 시장을 점유하고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어차피 또 다른 세분 시장을 이제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약한 보복이 이때는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산업 자체가 그 기업에게 엄청나게 중요할 때 이 산업이 우리의 그냥 주요 먹거리다. 이럴 때 이제 강한 보복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일 사업으로 영위되는 회사일 경우에도 강한 보복이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내부 진입을 위해서 매력적인 산업이란 어떤 것일까? 마이클 포터가 설명한 것을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경쟁, 대체제, 공급 및 구매자의 교섭력, 진입의 강도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수익을 일단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투자가 손실이 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기대 수익이 있어야지만 이제 진입을 결정하는 건데, 이때 어, 산업이 불균형 상태에 있을 때 이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기존 산업들의 보복이 느리거나 효과적이지 못할 때, 다른 기업들보다 그 기업의 진입 비용이 낮을 때, 기업이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뚜렷한 능력이 확실시될 때, 또 기업의 기존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불균형 상태의 산업, 그러니까 신종 산업일 경우에는 그 구조적 산업의 구조적인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낮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고, 앞으로 높아질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는 산업, 이런 것들이 불균형 상태의 산업이고요. 느리거나 효과적이지 못한 보복은 이제 산업 내 기업들이 이제 이미 여기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게을리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시장을 공략하면서 들어가는 경우가 좋고요. 또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확실시될 때 기존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그러니까 그 내가 다른 사업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으로 이 시장에 진입했을 때 기업의 이미지나 유통 경로의 개선이나 위협에 대한 방어 등 회사의 다른 부차적인 손실을 감안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이제 이때 그 시장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진입 방법은 들어가면서 이제 제품 원가를 낮춰버리고 아니면 적은 비용으로 시장에 참여하거나 우수한 제품을 선보이거나 새로운 틈새 시장을 발견하거나 마케팅 혁신을 도모할 때 그리고 편승 유통 전략을 사용하면서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번째는 이제 인수를 통해서 유입하는 건데 이때 고민해야 되는 게 인수를 통해서 이득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가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죠. 사업 운영에 대한 매출자의 선택권에 의해 결정된 최저 가격이 낮다. 그다음에 기업 매매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경매 과정을 통해서 평균 이상의 이윤이 제거되지 않는다. 그 매입자에게 인수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 이럴 때 이제 인수를 통해서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이제 인수 시장이라는 게 기업의 매매 시장이라는 게 되게 저는 잘 모르지만 엄청 애매모호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앞으로의 이 산업의 미래성이나 아니면 이 기업이 얼마나 탄탄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실은 어떤지 지금 매출 구조는 어떤지 이런 것들 다양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시장에 이렇게 확 정보가 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어, 마이클 포터가 얘기한 몇 가지를 설명을 이게 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있어요. 아 그런 것들을 그 M&A 네네네 맞습니다. 전문가가 있어서 네네 되게 이제 MBA 네네 이런 자격증 가진 분들이 컨설팅 회사에서 이제 몇 년 근무하다가 인수합병을 하려면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가치 평가잖아요. 맞습니다. 인수를 당할 회사가 과연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그래서 그 중간에서 이 사람이 약간 브로커 역할을 한다고. 맞습니다. 복덕방처럼 이 회사는 어느 정도 가치가 되냐. 인수하면은 네. 좋겠다라고 이쪽에다 얘기하고 저쪽에다가는 당신네 그 기업을 이쪽 회사한테 넘기는 게 훨씬 이익이다. 이런 걸 또 설득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음. 양날의 그러니까 검의 양날처럼 네. 양쪽에서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전문가가 있어요. 그게 음. 얼마나 그걸 이제 설득력 있게 양쪽 당사자들을 설득시키느냐. 뭐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가 되게 많죠. 네. 이 기업이 매매를 이제 인수를 할 때 싼 경우가 있는데 판매자 자산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판매자에게 자본이 급히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판매자가 경영의 핵심 인물을 잃었거나 기존 경영진의 후계자를 찾지 못한 경우, 그다음에 봤을 때 사업 전망이 낙관적이지 못한 경우, 그다음에 판매자가 자본의 압박 때문에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한 경우, 판매자가 이제 경영상의 무능력을 스스로 인식한 경우, 이럴 때 이제 최저 가격으로 기업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업 시장이 되게 애매모호하다고 정보가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결함이 생기게 되는 이 결함의 이유는 거래되는 상품이 기업이라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정보가 불완전하다는 게 이제 펼쳐져 있는 아까 전문가가 있는 것처럼 모두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또 내부적으로 그 기업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정보들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정보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결함이 생기고요. 또 매입자, 판매자가 일반적으로 복잡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매입자는 당연히 자사라든가 아니면 시장에 진입하려는 그런 사람일 건데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고 판매자도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최저 가격이어야만 하는 그런 이유들도 있을 거고 혹은 이걸 팔아야지 어, 다른 사업이 더 잘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복잡하기 때문에 결함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네. 잘 나가는 회사를 사는 케이스는 음. 쟤네들밖에 없을 거예요. 예, MS나 이런. 그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되니까 되겠지. 대부분은 다 망하기 직전, 망하기 직전에 사서 음.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회생시키는 식으로 맞습니다. 그 가치들 높여가지고 그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죠. 벤처 기업가들 중에는 원래 그 사업 목표 자체를 누구한테 인수당할 거를 목표로 해서 되게 매력적으로 회사를 만든다고. 그렇죠. 그 치고 빠진다고 그러지 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이버나 뭐 카카오 같은 그런 그 대형 기업에 자기가 이렇게 어느 한 파트에서 성공을 보여가지고 그래서 카카오 택시 뭐 예를 들어서 그 택시 회사 조그맣게 뭐 인터넷으로 막 이렇게 거래하는 데를 좀 볼륨을 키워가지고 광고도 막 해가지고 우리 이거 해서 돈 벌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와서 야 그거 카카오에 응? 저기 맞아요. 팔아라. 그러면 이제 그때 딱 이제 버티면서 뭐 응? 맞아요. 딜을 하는 거지. 엑스트가 그 목표인 애들도 있죠. 그거 네. 자체가 네. 창업 목적이 아예 인수 합병 당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맞아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 많았지 작년. 많아.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결함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매입이 된 경우가 그러니까 인수를 하는 사람, 사는 사람의 정보 수집 능력이 그래서 우수한 경우, 그다음에 매수 신청인 사고자 하는 사람이 적을 경우, 경제 상황이 나쁜 경우, 판매자 회사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싸게 나오는 경우, 음. 또 판매자 측이 사업체 가격 필요한 것 외에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앞에서 말했던 다른 최저 가격이어야만 하는 다른 이유들 혹은 뭐 다른 기업 이 사업을 팔아야 다른 사업이 잘 되는 이런 복잡한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들이 있는 게 성공적으로 개입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이 아마 저런 네. 인수 합병 그 요인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금 이제 경기 아. 하강기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IT 산업도 지금 위축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살려는 그 세율을 확장, 돈이 자금이 있으면 네. 막 인수해가지고 자기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거지. 네, 맞아요. 그렇게 이미 생각하고 있을 거고 대형 IT 회사, 그리고 이제 소형 IT 회사들은 그 자금난이나 이런 게 힘드니까 그냥 빠지고 좀 쉬었다가 다른 사업을 또 창업해가지고 또 키워가지고 또 어디로 넘기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방금 좀 전에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금 능력이 없는 저렴한 벤처 기업들을 사가지고 키우는 경우 이게 이제 인수 기업을 운영하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제 매입자에게 인수 후보 사업체를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특출난 능력이 있는 경우, 아니면 그런 재력을 갖춘 그런 매입자가 이제 이렇게 인수를 진행하게 되고요. 또 이제 이때 인수를 진행할 때 어떤 과정으로 거쳐지는지 모르겠지만, 이 어책에서 이제 경매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합리적인 입찰자가 있으니까 주의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부러 가격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인수 사업 후보 사업체를 개선시킬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입찰자가 일부러 가격을 올리기도 하고 또 그 기업 그 사업의 인수가 입찰자의 기존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경우 가격을 올리기도 하고 또 입찰자가 이윤 극대화 말고도 이걸 사서 그 다른 회사를 방해하고 싶은 목적으로 이제 일부러 올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들만의 스토리. 그러니까 회방 놓고 네. 다른 사람들 못 건드리게. 네. 그리고서 이제 그 회사가 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자금난에 허덕이고 그다음에 빨리 빠지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가격을 낮출 거 아니야. 그쵸. 그때 가서 이제 덥석 보는 거지. 그래. 네. 제가 진짜 돈이 많았으면 다 했을 것 같아요. 이건가요? 되게 많이 비합리적인 입장. 이게 비합리적인 절차가 아니라 스마트한 입력 절차지 사실은. 다 말려 죽이고 말려 죽인 듯 하면서 넘겨. 궁지를 몰아놓고. 네, 아주 나쁜 짓 많이 했을 것 같아. 돈이 많았으면. 네, 오늘 이 마지막 장은 여기가 이 정도가 아, 대장경이 끝났어. 1년의 대장정이었습니다. 딱 1년인 것 같아요. 4년까지 올 줄 몰랐어요. 진짜 끝나고 아. 하반기에 다른 책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정말 소회를 한 번씩 해야겠네요. 그치. 이게 그 책을 끝까지 봤다는 게 엄청 의미가 있는 거야. 저 두꺼운 책을. 다음에 한번 난 또 해볼 수 있는 책임지. 이 두껍기도 두꺼운데 저는 시간이 진짜 대단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빨리 했으면 빨리 수 있었는데 누가나 나고 하지 않고 시간도 항상 빡빡 채워가지고 토론하면서 1년이란 기간을 이렇게 다 같이 했다는 게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하고 나서. 그리고 의미 있었어요. 네. 이거 책을 제가 읽을 때 빼고는 회사에 주로 좀 두고 다니거든요. 무거워가지고. 근데 이제 지나가면서 아직도 그 책 해? 아직도 덜 읽었어? 아직도 이걸 가지고 네. 고민한단 말이야. 네, 사실 챕터 하나하나마다 네. 그 기업의 인생이 있어가지고 난 사실 이 책을 기업을 하는 사람들 이 책을 그냥 보면 재미없을 것 같아. 아, 제조 얘기다 보니까 워낙 제조 얘기지. 근데 이렇게 같이 그 자기 얘기 해가면서 이렇게 보면 너무 재밌을 것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책에서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측면도 있고 플러스 이거는 하나의 화제를 제공해 주는 거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면 뭐 연예인 뭐 가십이나 얘기하고 뭐 무슨 뭐 스포츠가 어떻고 요즘에 정치가 어떻고 맞아요. 이런 얘기밖에 할 게 없잖아 사실은. 근데 화제거리를 이 책에서 제공해 주는 역할. 네. 사실 북토크라는 게 그런 재미가 있고 평상시에는 별로 우리가 화제거리로 삼지 않을 얘기를 여기서 끌어내는 거죠. 같아요. 우리 위원님께서 그 여러 케이스들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사례를 듣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리고 나도 어쨌든 이 분야에서 계속 오래 일했으니까 내 분야의 또 얘기를 또 그리고 하니까 뭐가 막 데자뷰처럼 떠오르지. 떠오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지. 맞아요. 만약에 진짜 그 신입들이 앉아가지고 보면 무슨 얘기야? 신이 4명 있었으면 재밌었을 것 같아요. 뭐 통과하는 거 일단 이렇답니다. 이러고 끝. 혼자서 읽었으면 절대 다 못 읽었을 거예요. 네. 진짜. 근데 요 근데 천재 솔직히 네. 이 우리나라 경영학과 교수들 중에 이 책을 다 읽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되게 의심스러워. 그 고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들이 있잖아. 네. 그 경제학에도 있고 이제 경영학에도 있는데 그 막상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 책을 진짜 읽은 사람은 크게 드물어. 대부분 교과나 뭐 논문이나 이런 데서 인용된 얘기만 가지고 계속 그거에 대한 얘기, 그 사람에 대한 얘기, 뭐 이제 피터 드러커 하면은 이 사람이 그 쓴 마이클 포터 하면 이 사람도 쓴 책이 여러 개 있거든. 그렇죠. 또 피터 드러커도 여러 책을 썼고, 근데 정작 그 원전을 읽어본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거지. 이 천개의 뇌도 나는 그런 이야기꽃이 피는 책이다. 네. 네, 이게 진짜 여기는 이제 또 우리 강시호 위원님의 그 뇌과학 쪽의 얘기들이 많이 또 나올 거고 나는 이제 인공지능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게 또 연결이 탁 돼. 하여튼 두 사람 잘 끝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 대신 물어가지고 어. 있어가지고 있어? 연구업상 시기 아니야? 맞습니다. 언제 하냐 이거. 그러더라고요. 너가 이거 궁금한 거 아니야? 물어봐달라고 이거 물어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거 지금 일본회의에서는 네. 시기. 시기. 일본회의에서 지금 내가 그 계획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미 평가는 다 돼 있기 때문에 평가를 안 해요.
그 대신 저 PC 전원이 빠졌나 본데? 충전기가 없는데. 충전기가 없는데. 이걸로 충전. 만약에 아 이거 거기 있을 건데 이거 포트가 그 밑에 있을 거야. 그러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평가는 다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경영본부 통해 가지고 나 교육본부 통해서 어, 공지가 될 거예요. 예, 그 맨날처럼 이렇게 번잡하진 않을 거고 일단 그 본부장들 중심으로 해서 그 1차 평가하고 그리고 본부장들이 이제 평가가 끝나면 우리가 지금 HR 시스템 쓰는 거를 지난번엔가 우리가 한 20%인가 30% 정도 반영하는 걸로 아, 30% 얘기했죠. 30%인가? 예, 그 반영을 내가 한번 다시 되돌아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그 정도 반영을 하되 어쨌든 본부장이 그걸 보고 이제 그걸 그 참조하는 식으로 할 거예요. 이거는 근데 올해에는 반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반영 안 한다고 하셨던 네. 것 같아요. 안 한다고 올해 올해 시험 20%인가? 운영해가지고. 아니, 아예 아니 그 초반에 네.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안 했고 그 뒤에부터 내가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한 20% 정도는 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매년 높인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얘기를 내가 여기서 했던 것 같은데? 네. 여기서 그게 안 한다고. 상반기, 그러니까 6월까지는 실험적으로, 왜냐면 계속 그 포맷도 바뀌고, 아, 그거는 평가. 그래서 그 아, 역량 평가는 그렇게 얘기했고 6월까지는 그 연봉협상에는 반영을 안 하고 실험적으로 한다. 그렇지만 이제 7월 이후의 평가 점수는 반영을 한다고 얘기했지. 7월 이후. 그래서 그때 그건 역량 평가는 7월 이후고 음. 그거는 전반기가 안 한다고 그랬고 네. 그리고 이 HR은 그 계속 기록하고 하는 것 지금 일지 쓰는 거. 그거는 내가 그건 한다 그래. 음. 근데 이제 뭐 근데 쓴 사람이 있고 안 쓴 사람이 있어가지고. 안 쓴 사람은 네. 불이익을 받는 거지. 아, 그래야 쓰지. 그러니까 전체가 다 쓴 게 아니었어요. 저희 작년 그래서 네. 20% 정도고 음, 그 나머지는 이제 본부장하고 네. 본부장이 팀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 거야. 저희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연차적으로 그 반영 비율을 이제 이제 내년 되면 좀 더 높여야지.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됐고 뭐 오류나 이런 것들도 없고 그리고 직무도 어느 정도 이제 좀 현실화돼 가고 있고. 그래서 좋은 그 평가를 받으려면 좋은 직무 체계를 계속 이게 항상 일이 시작되면 시작과 끝이 직무로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돼야 되거든요. 이게 방법론이에요, 일이. 음, 이게 방법론처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끝나고 요게 잘 구성된 것들을 해서 이렇게 하면 네. 결국 그것에 의해서 자기가 좋은 업을 받는 거고 그냥 맨날 똑같은 거 놓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면 또 그거대로 또 평가받는 거고 그거는 본부장 쪽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본부장. 본부장하고 팀장들이 같이 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역량평가에서 점수 이렇게 매기잖아요. 예를 들어 10점, 1점 이렇게 매기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예를 들어 이상한 평가자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여기를 평가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사람 1점 예를 들어 이 부분 1점 주고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은 10점 주고 하면은 특이한 이상치 점수값은 제거하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니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요? 네, 극단적 평가는 다행히 없고 어느 정도 이렇게 평균에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되게 성실하게 평가를 해준 거지. 그걸 계속 봐왔지, 이렇게 관찰을 했지. 그 자기 거 피드백 받았어? 뭐 상위도 받았어, 하위로 받았어. 그거는 못 받았어요. 아 그래? 이번 그 코멘트가 안 나와. 코멘트 안 나오고. 이게 제가 봤더니 전체적으로 다 B예요. 에버리지에 몰려 있는 거예요. 예, 아, 20%도 사실 20%는 그건 그냥 보통인 건데 보통 이게 다른 사람보다 적어도 30%나 40% 이상 돼야지 이게 이제 특출나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20%로 했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에버리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피드백이 사실은 모든 평가 시스템의 핵심이거든. 전국적인 트렌드고 뭐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왜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뭐 고치든지 맞아. 아니면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이 사람은 이런 면이 아주 우수해. 그러니까 뭐 되게 뭐 매너가 좋다든지 뭐 성실성이 뭐 뛰어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누가 이제 10점을 줬다. 그러면 그게 평균이 예를 들어서 전체 그 항목의 평균이 한 6점인데 이 사람은 확출나게 10점을 받았다. 그러면 그 멘트를 원래 문항이 있었을 거 아니야. 네, 그죠. 예. 그거를 보여주라 이거지, 그 사람한테. 그게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네. 왜냐면 지금 보여요? 저는 점수밖에 아니 안 그 보여주라고 시스템을 아마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30% 이상 20%. 20%로 낮췄나? 네. 네. 처음에는 30% 이상.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니까 그 항목의 저기 평균보다 20%가 높은 사람을 그 항목을 보여줘라. 그리고 이제 낮은 것도 마찬가지로 20%가 낮은 거는 그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일반적인 성향이 있는데 극단적으로 낮은 거잖아. 그거는 내가 고쳐야 될 점이기 때문에 네거티브 피드백도 보여줘라. 그래서 양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0%가 넘어가는 바깥에 있는 항목은 보여주라고 한 거거든. 근데 그게 안 나타났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두루뭉술한 거야. 나는 그렇게 특출난 것도 없고 그렇게 못하는 것도 없고 지금 그런 상태. 등급만 있을 때. 네, 그래서 뭐지? 하고 있는데 이게 등급인지 숫자인지도 처음에 몰랐어요. 뭐지? 그 에버리지 그룹에 속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시그마로 따지면 한 1월 3 달에 시그마. 1월에 다 통보가 될 거고요. 1월에요? 1월 중에 빠르다. 왜냐면 평가는 이미 다 돼 있어. 전 또 4월 아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중에 예전엔 그랬지. 예, 이제 올해는 좀 빨라진다 이거지. 평가 자료. 많이 이미 빨라졌는데. 있으니까 옛날에는 평가를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늦어진 거고 네. 이미 있으니까 그냥 하면 되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지금 본부장이나 팀장들의 어떤 평가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고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이제 올해 평가는 좀 더 이제 사실 상반기에 좀 어떻게 평가할 거다에 대한 걸 좀 연구해서 제시를 좀 해줄 거예요. 일단 올해는 한 20% 정도만 여기 시스템의 것들을 반영하고 그냥 정성이야 이것도 자료를 줄 거고 네. 자료를 보고 팀장이나 본부장이 이 부분을 참조해가지고 그런 또 반영해라라고 할 거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정량적으로 할 거야. 저는 올해는 나도 이게 시범이라고 봐요. 아니, 작년에는 내년이 아니라 작년이지. 작년 시범으로 보고 있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다 정량적으로 그걸 가지고 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처음엔 이제 이런 평가 시스템을 만드는 이유가 되게 중소기업들이 임원들 몇 명에서 그냥 평가한단 말이에요. 주관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쁘게 보이는 사람은 그렇죠. 그렇죠. 확 그냥 올려주고 눈에 띄지도 않고 열심히 저 구석에서 하는 사람은 외면당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있는 거지.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너무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를 근거로 공정하게 평가받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있다고. 우리도 설문조사했을 때 3년 전에 그때 67%가 우리 평가 시스템이 좀 불만이 있다라는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시작된 거고, 근데 거의 모든 기업들이 다 그 수준이에요. 많은데, 80% 이상이 되게 그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평가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서 데이터를 갖고 하면, 사실 이거의 공정성도 사실은 평가를 해보면서 이렇게 평가가지고 내가 평가를 받아? 뭐 이런 식의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척도가 지금 질문이라는 게 이게 직원들이 선택한 질문이야. 내가 만든 질문이 아니야. 아, 그래요? 나는 질문 툴을 갖고 와서 주고 이거 뭐를 평가하는 게 좋겠냐. 그러니까 상사를 평가할 때는
어떤 항목을 평가하면 좋겠냐 그거를 갖다 선호도 조사를 해가지고 1위부터 10위까지 제일 높은 점수 나온 것만 지금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평가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 선택한 항목이 이제 막상 그때는 그게 좋다고 했는데 아. 1년 평가를 해보니 별로일 수도 있고. 이거 뭐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이런 항목들이 이제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1월 중에 그렇죠. 다시 한번 그 평가 항목은 그냥 객관적으로 던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이미 평가했던 항목들 가운데 이건 참 제대로 된 질문이야. 이런 거 꼭 물어봐야 돼. 이렇게 느끼는 게 있을 거고 이건 쓸데없어. 왜 이런 걸 물어봐? 항목은 이제 점수가 네. 낮게 나오겠지. 근데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 저기 설문조사 해야 돼. 그게 CEO가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네. 그러면 전체 평균을 내보면 또 이제 상위 10개가 나와. 그러면 이제 올해 그중에 뭐 예를 들어서 전에는 10개 항목 중에 6개 항목이 다시 들어갈 수도 있어. 그렇잖아. 그리고 4개 항목은 다른 걸로 새로- 베이스가 되고 그렇게 한 3년 정도 반복을 하다 보면 설문조사 해봐야 맨날 그 질문은 좋다고 대답하면 안정되고 그게 우리 유클리드 소프트가 각 부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하 평가할 땐 뭘 봐야 되고 동료 평가할 땐 뭘 봐야 되고 뭐 자기 평가할 땐 뭐를 평가해야 되고 이런 항목들이 이제 안정화되면은 그때부터는 사실은 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되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평가 반영 비율도 스스로 직원들이 원해. 더 올려달라고. 그렇죠. 왜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 어떤 사람은 또 평가 안 한 사람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60% 반영할 거야. 그러면은 말이 안 돼. 그러면 막 견디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근데 뭐 20, 30% 한다고 그러면은 뭐 그 전보다는 그냥 임원들 몇 명이 임의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지.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라고 그리고 열심히 또 평가했잖아. 이게 반영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그거의 반영비를 한 뭐 보통은 7대 3으로 해요. 레거시 옛날 방법을 한 7, 그리고 이제 새로 도입한 방법을 한 3, 1년 차.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연도는 항목도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평가 비율이 보통 6대 4 이렇게 되다가 3년 차 되면은 뒤집혀. 그걸 직원들이 원해. 그 주관적으로 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 시스템 평가하는 게 오히려 왜냐면 이제 피드백도 주고 그다음에 그 평가 결과를 본인들이 알잖아. 그러면 이게 꽤그 신뢰성 있게 내 직원들도 아니면 상사도 내 부하도 나를 보는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면 이제 이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이거대로 연봉 주세요. 왜 임원들이 맘 놓고 결정합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 그거를 기대하는 거야. 저도 그걸 그 이 평가 이번에 처음 받아봤는데 이거 이제 앞으로 매달 나오나요? 그렇지. 매달 매달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그렇지, 매달 이제는 할 거예요. 등급을 처음 본 거예요? 이번 연도 이번 달부터 나. 이번에 처음 네, 이번에 처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 궁금해가지고 1년에 한 번 다닌지 되게 궁금. 아니야. 그게 아니. 그러니까 항상 해줘야 돼, 사실. 음. 우리가 평가할 때마다 그 결과를 평가 끝나면 보여줘야 돼. 매달 할 거예요. 전 또 궁금한 게 제가 하면서 느낀 건데 저 동료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사업팀 특성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팀은 같이 있지만 사업 단위로 좀 많이 움직이잖아요.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고 이분이 열심히 하는 건 알지만 같이 일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좀 곤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막 예를 들어서 김민호 주인이랑 같이 하지 않았는데 같은 팀인데 이제 이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기는 해. 근데 이제 같은 사업을 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뭐 그러니까 평가 항목들 중에서 내가 모르겠는 항목들이 잘 조금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목을 바꾸는 거죠. 이 항목에 대해서 물어봐서 응. 난 잘 모르겠는데 살짝 그러니까 아는 항목도 있고 모르는 항목도 있고 이게 좀 있어가지고 평가를 할 때 조금 어려운 점이 근데 그 평가는 보면 네. 정성적인 평가라고. 그죠? 그 보면 태도에 대한 얘기를 맞아요, 하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다. 굳이 얘의 역량이나 이런 걸 알 필요는 없어. 그거는 아까 직무 평가나 이런 걸로 그 일지로 처리가 되는 거고 그 평가는 그냥 나하고 협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니, 그건 뭐 이런 내용들이 그 가끔 뭐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띡띡거리고 안 알려주면 그건 낮게 평가했지. 그런 느낌으로 안 그래. 협조적으로 내가 뭘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MT를 간다 네. 그러는데
그 하나도 안 도와주고 옆에서 구경만 하고 말이야. 아, 항상 나쁘게 평가해야 돼요. 그런 거. 그잖아, 그런 한 걸- 조직에서 네네. 같이 갖춰야 될 매너 이런 게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평가를 한다고. 그치, 이게 매너. 아, 그래서 우리 팀원으로서 같이 협력하고 이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런 게 중요해라는 거를 미리 정하고 그 정한 것으로 1년 동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지만 그 평가라는 게 얘의 역량을 얘의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이거 이제 태도, 나한테 이제 얼마나 나와의 이게 태도. 우리가 역량평가라고 하잖아. 네. 그 역량이라는 말이 능력과 태도를 결합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태도가 예를 들어서 나한테 뭐 인사도 잘하고 출근도 열심히 하고 막 이런 게 태도잖아. 네네. 그 사람의 성실성이라든가 이런 거. 그건 정말로 주관적인 거지. 근데 이제 능력은 뭐냐면 무슨 보고서를 내는데 그렇지만 이상한 소리 막 이상해. 물리적이지도 않게 얘기하고 막 이런 거는 눈에 띄잖아. 네네. 그게 이제 능력이거든. 음, 그 두 가지를 겸해서 사실 태도도 역량이라는 거야. 음, 태도도.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협조적으로 다른 사람들 친절하게 대하고 고객이 오면은 인사도 잘하면서 전화 받는 매너도 좋고 막 이러면은 태도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건 주관적으로. 그게 회사에서 예. 일하는 사람의 역량이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역량이라는 포괄적인 단어가 생긴 거고 옛날엔 그냥 능력 평가, 뭐 자격증이 있냐, 뭐 학벌이 뭐 그런 걸 우리 거의 안 보니까. 이런 거 시험 첫 몇 점 받았는지. 능력으로 그렇지 점수가 몇 점인지 뭐 음.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게 능력인데 그 실무상에서 볼 때는 보고서를 잘 쓴다든가 발표를 잘한다든가 말을 논리적으로 잘한다든가 그 다음에 결정을 탁탁탁 잘 지어주고 그리고 필요한 곳에 막 관리도 착착 포인트 잡아가지고 잘하고 막 이러면은 제 능력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건 태도가 아니거든. 그 두 가지를 겸한 거야. 그러니까 태도도 좋고 그런 이 실무 능력도 있으면은 그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역량 있는 사람으로 보자. 이거에 이제 역량 평가의 목적인 거죠. 이제 막 영양평가 항목들이 삭삭삭 얘기 들으는데 삭삭 지나가는. 그런 거예요. 그 능력은 나중에 KPI하고 이런 게 더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평가를 전통적으로는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태도와 능력과 성과. 성과가 없으면 아무리 역량이 그 태도 좋고 말도 논리적으로 잘하는 것 같은데 성과가 없어. 회사는 그러면 돈을 못 벌어. 그렇잖아. 뭔가 결과물을 내야지. 성과를 내야지. 그래서 뭐 코딩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에러 없이 잘 짜준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거 이제 보통 KPI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영업사원은 판매 실적을 많이 올려야지. 아무리 태도 좋고 뭐 인사도 잘하고 뭐 청소도 잘하면 뭐 하냐고. MT 잘 도와줘. 그래서 소용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오너, 그 뭐 CEO나 이런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야 능력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성과만 내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것도 너무 표장적인 거지. 그러면은 성과주의로다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개판돼. 단기적으로는 회사가 잘 되는 것 같이 막 매출도 오르고 하는 것 같은데 2, 3년 후에 그 회사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역량이 단단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자연적으로 성과가 나와서 그게 회사의 매출로 이어지고 순이익이 되고 이러면 그 기업은 오래 간다고. 네. 그래서 세 가지를 골고루 보라는 거죠. 1월 중에 될 거예요. 그리고 통보가 되면 통보를 할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그 일을 받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예전에는 나하고 그 전무님이 둘이 했는데 이번 연도에는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4명의 위원이 같이 판단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은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본부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한테 잘 보여라. 거기에서 나온 어떤 결과에 대해서 뒤집어지기 쉽지 않아. 갑자기 박주환 대표님한테만 이쁘게 보이면 안 돼. 네. 그 해당 부서의 그 장들. 장들한테 일단 그리고 그 주변의 네, 사람. 사람들의 좋은 평판을 얻고 하는 게
그게 회사예요. 맞죠. 이고 맞아요? 맞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객관적으로 그것이 거의 대부분 확정이 될 겁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게 저희 그러면은 연봉 협상이 무조건 1년 단위 1월로 확정인 건가요? 이제 네. 아, 왜냐하면 네네. 거의 모든 우리가 기업이 다 그렇지. 그 전달에 네, 그 전달 말일에 네, 그 끝나고 나서 네. 다음 달 5일에 급여가 가요. 그 전달. 네, 그러니까 네, 뭐 2월 5일이면 네. 1월 달 근무에 네, 대한 네. 급여라고 보면 돼요. 아,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이건 진짜 순수 궁금증인데, 예를 들어서 연봉 협상 이렇게 통보가 딱 받았잖아요. 예를 들어 저는 뭐 만족을 하고 했는데, 여기 누군가가 예를 들어 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의 제기하면서 이제 협상 기간이 길어지면은 이 사람은 3월에 받고 소급을 받나요? 그렇지, 소급 받는 음. 거지. 이 사람은 확정될 때까지 그냥 전년도 계속 똑같이 뭐 받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는 그거대로 거고. 바로 아. 반영이 돼서 아, 일단은 목표는 2월 5일 날 지급하는 거. 그래서 생각보다 1월 빨리. 2024년 1월부터 이제 급여가 반영이 되는 거를 목표라고 있어요. 소급하는. 그럼 만약에 작년 2월에 입사한 사람은 내년에 이제 1월에서 연봉이 올라가는 그런 그 부분이 지금 내년 1월에 작년 1월에 한 친구는 네, 원래 이제 보통 이번 연봉 협상할 때 네. 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래. 3월이나 네, 뭐 맞아요. 이런 그때 거, 넘어갈 거야. 1년은 네. 1년이 지나고 나서 하는 걸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3월에 들어온 사람은 약 1년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그냥 동결. 아니지. 1년 딱 됐을 때 된다니까. 아, 그러면은 4월에 갑자기 연봉 협상을 할 수도 하는 연봉이 그렇지. 변경돼가지고 이제 그렇지. 아, 5월에 입사하면 5월에 변경돼서 이렇게 쭉. 그렇지. 우와. 그 대신 그거는 이제는 12월까지만 보는 거지. 음. 지금 전체 다 맞추고 있어요. 평가 자료. 아, 그러니까 여기 2월에 네네. 3월에 들어오면 네. 예. 2월 달에 이제 평가해서 네. 반영해주고 네. 대신 이때는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네네. 네가 12월까지 근무하는 것까지만 음. 반영을 하고 이제 그 해에 이제 연봉 협상은 1월 달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첫 연봉 협상은 그렇게 되지만, 이 다음부터는 똑같이 1월 달에 네. 연봉 협상이 그렇지. 그렇지. 전부 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1월로 수렴이 되는 수렴이 거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 되게 그걸 맞춰야 돼가지고 네, 맞아요. 그렇게 갭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올해는 그렇게 10월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2달만 2달 먹었고. 정도 뭐 다 내년에 9월에 해서 뭐 2달치 3달치 정도의 인상만 하고 얘는 이제 딱 1월에 하는 거지. 올해 그러면 이번 거는 전부 다 그렇게 맞춰진다는 거죠. 맞추고 이제 일부 이제 아닌 사람들은 다 제해요. 지금은 어떻게 그 풍토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 네네. 회사에서는 네. 보통 6개월 이하는 아예 연봉 맞아요. 협상 대상이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월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올해 1월에 연봉 협상 대상이 아니고 그 우리가 이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뭐 9개월이든 10개월이든 그거를 감안해서 일부 반영을 해.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6개월 지나면 그게 12월에 걸리면 그때 하긴 했어.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는 일관성이 없어서 그냥 1년은 딱 지나고 왜냐면 그때 1년을 약속한 거니까 연봉. 그러면 그 1년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12월까지 감안해서 주고 이제 그 다음 연도에는 그냥 정상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우리가 돼 있어요, 더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그 원칙만 네. 일관적으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틀리는 게 그 3개월은 네. 포함 안 돼. 그러니까 작년 3월 예를 들어서 4월 입사자가 있다면은 올해 4월에 연봉 협상을 하고 내년 1월에 연봉 협상을 하게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올해만 4월에 하는 거고, 어. 내년에는 1월에, 1월에 하는 어쩔 수 없이 4월부터 12월까지 딱. 그렇게 해야지 그 전체적으로 헷갈리지 않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왜냐면 연봉을 정할 때 1년을 우리가 정한 거잖아요. 처음에 들어올 때. 음. 일단 1년은 지키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감안해서 이제 하는 거지. 그리고 1월에 연봉이 오를 수도 있고 아니 너 그때 이만큼 올렸고 네네. 너 감안해서 요 정도만 올리자. 음. 그래서 그거에 그렇죠. 플러스 된 걸로 올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때 맞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네.
예정입니다. 하여튼 요거는 곧 통보가 될 거예요. 그래도 좀 마음은 편한 게 이미 다 평가가 돼 있다. 아,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성실하게 써라. 네. 자기의 기록을 성실하게 기록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누군가의 어떤 그 권력 뭐 이런 것으로 좋은 평가를 받겠다고 하는 생각은 버려라. 성실하게 기록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어떤 동료들한테 그리고 상급자한테 평가를 받았을 때 거기에 이제 이런 어떤 더 윗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더해지는 거지. 이런 것들이 안 보이면 아무리 내가 잘 해주려고 해도 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본인도 떳떳하잖아. 네. 네. 써야지 떠들면서. 떳떳하지.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되게 불성실하게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곧 지금 면담 일지가 오픈될 거예요. 면담일지. 그 팀장하고 팀원 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면담하는. 뭐가 아직은 있네요. 그렇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면담해서 그 어떤 성취도, 그 팀원의 성취도나 이 팀장이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한잔 하면서. 네. 그래서 모든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가지고 기록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관리해주고 멘토링 해주고. 팀장 역할이 굉장히 팀장의 역할이 커지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요. 아니, 면담을 1대1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일주일 돌아다니면서 일주일에 근데 그래봤자 우리 팀장들이 맡고 있는 친구들이 한 4명, 5명밖에 아,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순식간에 다 해. 요일별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나눠야지 음, 또 이 팀장도 이 소통을 한다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회사에서 내가 그 신년사에 얘기했듯이 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팀장의 역할을 빨리 하면 할수록 일단 여러 가지의 보상 체계를 거기다 다 연결. 그러니까 네. 빨리 성장해서 팀장이 되고. 에? 팀- 아까 그 사람이 한 조직에서 이렇게 동정회에도 왜 갈등이 있잖아, 사람들 네. 간에. 그러니까 인간 간의 갈등이라는 건 사람이 모이면 무조건 생기거든. 음, 근데 그거를 오래 담아둘 필요가 없어. 음, 왜냐면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부풀려져. 별것도 아닌데 사람이 살다 보면 좀 성질나는 경우도 있고 짜증나는 경우도 있잖아. 근데 빨리 해소를 해야 돼. 그러려면 자주 소통을 해야 돼. 맞아. 예. 그러니까 팀장이 그렇게 일주일 단위로 음. 그 팀원들하고 대화를 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다 지나갈 수 있는 건데 누가 꽁 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 본인도 괴롭고 그잖아. 팀장을 근데 모르죠. 전혀 모를 수 있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그 심리적 부담이나 이런 거를 해소하고 풀어나가는 게 사실 조직이 그러면 그 팀은 일을 잘한다. 성과도 나거든. 얘기를 팀장님들이 듣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들어가지고 내가 신년사에 이미 강하게 강조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제 그 좋은 일을 찾는 거하고, 그치? 뭐 어쨌든 이 HR이 정착하면서 우리의 어떤 문화를 많이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 막 주먹구구로 했던 사람들 힘들겠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는 더 좋은 그 평가를 받고, 그리고 그게 나는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 회사의 어떤 부가가치 이게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래야 이제 조직의 역량이 생기는 거지. 그렇게 하면. 그 어디더라? 오늘 어디 내가 인터넷에서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가 그 제조의 생산성이 상당히 좋아졌대요. 대기업들이 보면 생산성이 좋으니까 거기가 연봉이 높은 거야. 근데 그 우리나라의 그 최악이 서비스래. 이런 지식 서비스 이런 것들이
너무 그 생산성이 낮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차이가 확 나는 거야. 우리 회사도 이 주변에 있는 그런 주변에 있는 우리 대전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도 결국은 그 생산성의 문제에서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연봉의 그 부분은 극복을 못하는 맞죠.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의 그 부분이 소통이라고 난 생각하고 서로 좋은 아이디어들을 빨리빨리 서로 공유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됐는 건데 맞죠. 맨날 그 짱박아 놓고 예, 그냥 방치해 놓고 그러면서 이 일은 일대로 이상하게 가고 일은 혼자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팀을 이루어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고 이것들이 빨리빨리 돌아간다면 나는 이게 결국 제조가 생산성이 좋아지고 하니까 연봉이 좋아진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서비스업도 이 업도 그렇게 생산성을 높여서 그게 바로 우리의 어떤 수익하고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가 바라는 이 회사가 좀 많이 받고 좀 생산성이 좋으면 또 시간도 많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을 노리고 예, 그럴 수 있는 걸 갖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를 부정적으로 보지 마라. 그렇게 좀 얘기하고 싶고 또 다 이렇게 좀 오픈 마인드로. 네. 이것으로 1월 10일 이스를 마치겠습니다. 1000개네. 아. 어쨌든 막판이라도 할 사람 있으면 드시고 그러니까 이거 앉으세요. 우리 마지막 얘기하고 멘트하고 있었어요. 이것으로 이것으로 1월 10일 ESBN 마치겠습니다. 드디어 이 책을 집에 들고 갈 수 있게.